안녕하세요. 글로벌 아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레시스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이야기와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오늘 밤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픈 AI와 같은 주요 플랫폼의 가치가 1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AI 거대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닷컴 버블처럼 곧 꺼질 위험이 있는 또 다른 거품이 될까요? 링크드인이라는 전문 네트워킹 플랫폼이 정부와 군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기밀 정보를 빼내려는 중국 첩보 요원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어느 강대국이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약인 오젬픽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제공하게 된 걸까요? 이제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퍼지고 있는 새로운 살을 파먹는 기생충 때문에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뉴월드 나사벌레가 지난 1년 동안 멕시코 전역에 퍼졌고 이제는 텍사스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은 생후 3주 된 송아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사벌레는 기생성 파리로 암컷이 포유류의 열린 상처나 점막에 알을 낳는데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1,200만 마리 이상의 소가 있으며 미국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쇠고기 생산량을 차지합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뉴월드 나사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매우 잘 확립된 오랜 예방 및 치료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치료와 예방은 연방정부가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벌레는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지만 당국은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볼리비아로 시선을 돌리면 그곳의 시위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농민, 광부,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가 로드리고 파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집결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들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거의 100곳에 달하는 봉쇄 지점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국가 최대 농업산업지대의 전략적 고속도로에서 경찰 2명이 수적으로 밀려 후퇴를 강요당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즈 대통령은 4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와 15%의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미국 중동 특사인 자레드 쿠슈너와 연관된 회사가 지원하는 고급 리조트 건설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국기와 현수막을 들고 시위대는 정부 타도를 외치며 16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안에서 떨어진 한 섬에 있는데 그 섬은 플라밍고, 물개, 바다거북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보호 습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동물들이 둥지를 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 나라와 땅을 지키고 있고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면서 20년 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면적이 2제곱마일이 조금 넘는 이 섬은 뉴욕시 센트럴파크의 약 2배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에 따르면 전체 땅 중 일부만 개발될 예정이라고 개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제 아시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된다면 한 씨는 20년 만에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터넷 사용, 글쓰기, 이미지 생성 등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데
이 거품이 터지기 전에 실제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패널 토론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뉴욕시에서 오신 스티븐 월하프티그 TMT 주식 리서치 부사장님과 디미트리스 불가리스 오로라 매크로 스트래티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님입니다. 그리고 줌으로는 저희 i24 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실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웹 검색, 이메일 작성,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코딩, 영상 제작, 비즈니스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의문도 커집니다. 이 열풍의 실제와 과장은 얼마나 될까요? 투자자들은 엔트로픽과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놀라운 기업 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칩과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의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인공지능 열풍이 끝날지보다 끝난 후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가 더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미 더 낮은 비용으로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선두주자들이 내일도 여전히 지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근로자의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연구원, 고객 서비스, 사무직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역할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으나 지원 역할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논쟁은 인공지능이 경제를 재편할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 지속적인 기술혁명의 시작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경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세상이 그 여파를 감당할 준비가 되기도 전에 거품이 터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픈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30초씩 답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후에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AI 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갑, 투자, 그리고 정보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위한 플랫폼 사용 등 모든 면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품일까요? 스티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AI 구축이 진정한 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에서 봤던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이 AI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매우 탄탄한 재무 구조와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닷컴 버블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은 막대한 현금 소진을 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AI 혁명이 이미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아주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미트리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보세요. 저는 이번 기술혁명이 다른 모든 기술혁명과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모두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이기도 하고 거품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철도는 매우 실질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차를 탑니다. 하지만 철도는 금융 거품도 일으켰습니다. 스티븐이 언급한 닷컴 버블과 붕괴도 실제 기술에 기반했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역시 거품이 있었죠.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변혁을 일으키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이 모든 게 흑백으로만 나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터머니 의견을 말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밀리, 이번엔 2대1로 내가 그쪽 편을 들 거야. 디미트리스와 함께야. 이와 관련된 기사와 논평을 읽어보면 19세기 철도 사례부터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예시들이 등장해. 버블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등 유사점도 있어. 19세기 철도 건설과 매우 비슷하지.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더 큰 위험이 있어. 에밀리, 네가 중국에 대해 언급했지.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일종의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미국 경쟁자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규제 위험의 가능성도 말했어. 우리에겐 7개의 회사, 즉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어. 이들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지. 엄청난 비율이야. 규제 당국이 들어와서 이런 거대한 기업들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까? 그리고 그게 이들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시간이 끝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원격 참여 중이니 혼란 방지를 위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티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실제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거죠. 아니면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결국 소비자나 그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모두에 대해 매우 공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어떤 산업에서도 보기 힘든 전례 없는 성장률을 보인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회사 모두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엔트로픽은 연간 470억 달러의 연간 환산 매출에 도달했습니다. 오픈 AI 역시 연간 250억 달러의 연간 환산 매출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오픈 AI는 20억 달러였고 엔트로픽은 0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선두 기업들에서 보고 있는 전례 없는 성장이야말로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디미트리스 씨,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많은 경쟁자가 자유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기업들이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금이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이들이 그 평가를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투자자들이 그 평가에 따라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장 이후 2년, 3년이 지나도 그 평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이 없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그들은 지금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위험이고 그래서 수익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때마다 역사가 여러 번 증명해 왔듯이요. 오웬,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에밀리, 이 기업들은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는 너무 높은 가치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나라 기업 가치와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는 매우 다른 전략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상황이 정말로 신중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소수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큰 경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투자자들의 돈과 은퇴 자금의 거대한 부분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돈과 미래의 대부분이 아주 소수의 기업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게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걸 우린 압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그런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주요 기업들의 가격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웬, 마무리 부탁드려요. 이후 스티븐, 디미트리스 순서입니다. 네, 중국이 비대칭 전쟁을 치른다는 건 어렵고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와 AI 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와 바이든 시대 모두에서 매우 의도적인 미국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런 한계 속에서 적응할 방법을 찾았고 오히려 한계 때문에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식의 모델이 뚫렸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을 받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 최고의 기업들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보를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시장 범위도 확장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7개 거대 기술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만약 중국이 더 저렴한 모델을 대량 생산하면 자유무역과 시장 수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큰 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딥시크 같은 회사들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은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AI의 전체 시장 기회도 확장됩니다. 저희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추론이나 이러한 기능에 접근하는 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전체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점점 더 열릴 것입니다. AI 분야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시장 기회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좋아요. 디미트리스, 먼저 말씀하시죠. 일자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업혁명 때 손으로 만들던 것에서 변화가 오자 모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회에 큰 도약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AI로 일자리 상실이나 인간 피로 대체를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죠. 만약 당신의 일이 AI로 위협받는다면 두려워하고 최소한 상황은 인식해야 합니다. AI가 당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분석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이 AI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우 잘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당직 제조업을 언급하셨는데 당직 제조업이 노동의 힘을 타개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모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AI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 제가 가까운 미래라고 말할 때는 앞으로 100년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스티브가 제번스의 역설을 언급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쉬워질수록 노동은 실제로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더 많이 할당할 때 그들의 일은 더 가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생산적이고 또한 더 흥미로운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지루한 일들은 줄어들 것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도구들이 분명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AI가 평범하고 지루한 일을 대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가나 창의적인 시각을 갖게 될까요?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답해 보실래요? 네, 저는 제본스의 역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몇 주 전 처음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에밀리, 이 역설은 그래픽 디자인 같은 예를 들 수 있어요? 오픈 AI와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전에는 위운영하고 있는 무언가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제는 챗봇에 들어가서 저도 몇 달 전에 해봤는데 지시사항을 주면 챗봇이 바로 로고를 만들어주고 몇 분 동안 대화만 하면 사실상 무료로 로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로고를 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격지 곳곳에 로고를 붙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런 아이디어와 사용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범위와 시야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사람들이 직접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90%나 99%를 맡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자신들이 맡게 되는 1%나 10%는 훨씬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번스의 역설을 이해합니다. 확실히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AI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롭고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으며 모든 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스티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더 창의적으로 변하고 AI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 대신 자신이 더 즐기는 일을 하게 될까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자리에서 나올 발전을 생각해 보면 그 변화는 점진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장기적 영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량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들을 생각해 보면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200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이 기업 생태계 전반에 본격적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AI 혁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초급 하위 직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의 업무로 올라가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직종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AI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경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주식 중개인이나 사람이 결정하는 대신 AI 때문에 많은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그건 분명히 전체 AI 구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요소라는 거예요. 정부 규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유럽처럼 지나치게 규제할 수도 없어요. AI 혁명을 보면 그들은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이번 AI 구축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 전체와 그 방향성을 모두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지금 중국과 벌어지고 있는 AI 군비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미트리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다시피 유럽 출신으로서 저도 스티븐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럽엔 AI 규제는 있지만 실제 AI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미국의 접근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을 보면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악관이 실제로 이 부분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프라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먼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모든 나라가 그런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의견에 확실히 동의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죽이고 여러분의 경제가 이 놀라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Owen. 에밀리, 미국과 중국의 규제를 비교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은 디커플링과 탈세계화를 강하게 추진 중이며 이것은 많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증언을 보면 모든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들이 여전히 중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경쟁력을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중국이 본질적으로 비대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AI 모델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훨씬 저렴한 AI 모델을 만들어 잠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등 여러 지역에서 값싼 드론이 비싼 무기 체계를 무력화하며 전쟁 양상을 바꾼 사례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AI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상황을 막거나 지연시키려고 상식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략의 한계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하죠. 미국 기업들이 우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데이터 센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많이 투자해 이 분야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칩, 에너지,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앞으로 AI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가 실시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스티븐?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유하는 게 철도잖아요. 그렇죠? 19세기에 미국에서 철도가 건설됐죠. 우리가 이 대화에서 들은 것처럼요. 철도는 엄청난 혁신이었고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물건도 기차로 운송해왔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과도하게 건설된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족이 AI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며 이런 현상이 거품으로 이어질 위험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티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를 가져왔다는 점이에요. 석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 문제들도 그렇죠. 네, 인공지능은 어딘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방식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칩의 비용 같은 부분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인프라 전체 구축을 생각할 때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고 전력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장기전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죠. 올해 AR 관련 자본 지출이 작년에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회를 잡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많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용량이 부족합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률을 위해 부족하게 짓기보다 오히려 과하게 짓는 것이 낫습니다.
좋아요, 디미트리스. 마지막으로 당신 차례예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 의견 있으신가요? 보시다시피 시장 얘기로 돌아가서 이 자본 투입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두채가 없던 구글 같은 회사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매년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던 그 회사들이 이제는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현상입니다. 그리고 메타도 금요일에 같은 시도를 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장을 놀라게 만든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것이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의 저축 자금이 그것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과연 시장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구글이 800억 달러를 조달하고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가 성장하며 메타가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모두 6개월 안에 일어나면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대화였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저희는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더 많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로브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른 소식입니다. 약 900마일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7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이번 주 이틀 동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초대해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관광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년 동안 중국이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긴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북한 지도자는 자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보안군이 수도 모가디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보군은 야당 정치인들과 연계된 민병대와 충돌해왔습니다. 경찰은 야당 전투원들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대통령이 지난달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집권하기로 결정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되기 전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는 1991년 중앙정부가 붕괴된 이후 수십 년간 분쟁을 겪어왔으며 여전히 이슬람 무장 반공과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드리드의 플라자 마요르 광장에 모여 레오 14세 교황의 행렬과 미사를 지켜보며 스페인의 지속적인 가톨릭 신앙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교황님이 우리를 보러 마드리드에 오셨거든요. 너무 신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우리 옆에서 그걸 봤어요. 보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들은 토요일 밤에 열린 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한 신자들 중에 있었고 약 60만 명이 교황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페인의 현 사회주의 정부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서 되살아난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팔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1000명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으며 이는 기록상 가장 붐비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병목 현상이 위험하게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빙하 얼음 덩어리가 길을 막으면서 등반자들의 정상 등정을 지연시켰고 이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이드, 네팔인 가이드인 다와 셰르파는 6일 전 산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조차도 마지막 장례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버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하려고 사진을 요청했고 사진을 보고 확신하며 정말 기뻤습니다. 다와 셰르파는 하산 중에 산소가 다 떨어져서 뒤처지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셰르파로 살아가는데 평생을 바쳐온 문화권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는 얼음을 씹어먹고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찾아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전 세계의 주요 소식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링크드인은 비즈니스와 네트워킹을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 기밀을 공유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동맹을 맺은 첩보기관인 Five Eyes는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그들은 중국 스파이들이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포섭해 비밀을 누설하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저희가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CIA 비밀작전 요원인 마이클 베이커 씨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링크드인을 쓰잖아요. 이 스파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을 빼내려고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알려져 있나요? 솔직히 링크드인 운영 초기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 정보기관, 즉 국가안전부든 인민해방군 정보부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즉 첩보 활동이든 경제 첩보든 사이버 공작이든 아마도 가장 공격적인 가해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의 사용도 말하자면 그들의 도구 상자에 있는 또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링크드인을 어떻게 썼나요? 링크드인에서 누가 제 일에 대해 질문하면 저는 의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보 기밀을 다룰 만큼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법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운 말을 잘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진짜로 변한 적이 없어요. 전한 것은 기술이고 그로 인해 정보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예를 들어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정보 요원들은 지구 어딘가에서 열리는 회의나 학술 행사, 세미나에 나타나서 참석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인물을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건 바로 군사정보, 정부정보, 첩보정보, 상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중국 정보기관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수집할 자원과 동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거나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나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매우 무해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기밀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링크드인이나 다양한 앱들 덕분에 접촉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포섭되어 기밀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링크드인에서 길게 대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관계를 쌓기 시작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다들 일하느라 바쁘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죠? 네, 한 단계씩 천천히 나아가는 거죠. 보통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논문이나 출판물을 읽었습니다. 혹은 뭐든지요. 상대가 학자나 연구 전문가라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천천히 관계가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속적인 연락을 하려고 하지요.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몇 통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이 논문을 작업 중인데 이 주제에서 정말 막혔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비나 약간의 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관계를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만남을 갖고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보 작전에서 그 다음 단계를 맡은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알다시피 당신이 하는 일은 그 길을 시작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당신은 압박에 활용할 지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미끼를 던지면, 즉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정보를 주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보 요원의 관점에서는 이제 미끼를 던진 겁니다. 이제 그들을 천천히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무리 경험 많은 정보 요원이거나 CIA 같은 기관이라 해도 이런 나라들을 감시하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첩보기관들은 이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학계와 다양한 상업 분야의 민간 부문과 더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 정보 요원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를 가진 사람도 나는 단순히 부품만 만드니 그들이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그 부품의 특정 부분이 그들이 작업 중인 어떤 것에 있어서 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방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 당신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링크드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런 평가를 내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접근받았을 때 좀 더 냉소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유전자 변형공학에 대해 이야기하든 아니면 드론에 들어갈 수 있는 이중 용도 부품에 대해 이야기하든 무엇이든 간에 이건 정말 엄청나게 넓은 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방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정보기관과 협력한 인물들을 적발하고 기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고 여러 면에서 무섭기도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 베이커. 건강하세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성인 8명 중 1명, 이 체중 감량약인 오젬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한 달에 $1,000에 달하는 소매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캐나다는 이 주사제의 복제약 처방을 승인한 첫 번째 G7 국가가 되었고, 이 주사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투여되며 곧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금 애틀랜타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학과 조교수이자 CBC 라디오 캐나다의 의학특파원인 줄리안 카바노 박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정말 큰 트렌드이고 엄청난 열풍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젬픽이나 이와 비슷한 다른 약들도 당뇨병 치료제로도 쓰인다는 건 익숙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규제 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약이 처방될 수 있게 된 건가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오젬픽이 당뇨병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놀라운 약으로 우리 몸이 포만감, 만족감, 배고픔, 음식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능력을 조절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이 약이 실제로 뇌, 특히 보상 시스템에 다른 영향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픔, 포만감, 그리고 체중 감량 능력을 훨씬 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뇨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게 승인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적응증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약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갑자기 더 날씬해지고 모두가 복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부작용은 잘 모릅니다. 제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 약을 꾸준히 계속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약을 꾸준히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 즉 체중 감량 효과가 환자들이 약을 중단하면 실제로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임상 시험에서는 반드시 보고되지 않았던 매우 드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약을 복용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종류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시신경염 사례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게 될 것은 잠재적인 정신과적 부작용입니다. 보상 체계가 변화했을 때 누군가의 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끊거나 도박 행동을 멈췄을 때 매우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동기들이 이런 약물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 데이터이지만 더 잘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신경학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이 약을 처방할지 결정하나요? 항우울제나 다른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은 이 약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의 뇌의 화학작용은 다르죠. 네, 지금은 맞춤 의학의 시대이고 앞으로는 약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결정할 생물학적 지표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승인 절차가 정말 엄격하죠.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에서는 당뇨병이 있고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적응증이 좀 더 느슨하죠. 일부 국가는 의사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상당수가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는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시스템과 국민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가 갑자기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허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에밀리,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수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오젬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캐나다에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수수료를 깜빡하고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행정적인 이유로 이렇게 특허를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공개된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제네릭 제조업체들이 단순히 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제약회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 약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네릭 제조업체들이 캐나다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네릭 오젬픽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상의 우연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이게 곧바로 국경을 넘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줄리안 카바노 박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에 일어난 일이지만 영국에서 18세 대학생 헨리 노악이 살해된 사건은 계속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악은 사우샘프턴에서 비크람 디그에게 찔려 숨졌으며 디그는 노악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했고 자신은 정당방위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새로운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수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저널리스트 노아 호프만, 더 스펙테이터의 정치 특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많고 혼란스럽고 복잡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18세 대학생 이 사우샘프턴에서 매우 안타깝게도 칼에 찔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가해자, 즉 가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들은 피해자인 헨리를 이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헨리가 시크 교도인 비크람 디과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이용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의 이야기를 바꾸기 위한 일종의 방해책으로 삼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헨리는 이미 칼에 찔려 저는 칼에 찔렸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지만 경찰은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며 그를 수갑으로 채웠어요. 그는 계속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말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 후 경찰이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아서 그는 결국 숨졌어요. 그리고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경찰이 그를 수갑 채우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영국에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경찰 제도의 현황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Black Lives Matter 운동 이후에 우리가 봤던 정체성 정치와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의제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정치가 많은 공적 담론의 중심에 있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 중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불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정치적 파장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지금이 사회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지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폭력과 총기 난사 사건 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섭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서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 역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하고 싶어요. 영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좋은 총기 규제가 있어요. 하지만 흉기 범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예였어요. 그래서 시크 교도들이 종교적인 의식용 칼인 키르판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실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공공 담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시크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범인이 실제로 종교적인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저지를 때 다른 칼을 사용했고 시크교 커뮤니티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주 하는 JD 벤스 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끼어들어 이 사건을 이민자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 그 사람은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벤스 부통령이 나서서 발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국 정치계 내부에서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곳 대다수 대중은 그의 개입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집안일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 거들먹거리며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데이빗 라미가 여기서 법무장관이자 부총리이고 JD 벤스와도 꽤 가까운 사이인데 그가 JD 벤스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훨씬 더 외교적인 어조로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영국인이에요. 그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는 대규모 이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야 할 점도 많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개입은 사실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널리스트 노아 호프만 씨, 더 스펙테이터 정치 특파원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이어가며 이란에 수감된 영국인 부부가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와 린지 포먼 씨의 가족은 이들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명확한 계획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크레이그 포먼입니다. 저는 평생 토론토에서 목수로 일해왔고 지난 10년 동안 린지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둘 다 현재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서 영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14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영국인 부부가 이란에서 징역 10년형에 대한 항소를 기각당했다고 가족이 전했습니다. 크레이그와 린지 포먼 부부는 이란 당국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항소 심리는 부부가 모르는 사이 진행됐고 두 사람은 항소 심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크레이그와 린지는 읽을 수 없는 페르시아어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들어왔고 이제 오토바이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다 빼서 우리 멋진 친구들의 차에 싣고 출발할 거예요. 그 부부는 이란에서 구금되기 전까지 오토바이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린지 포먼의 아들 조 베넷은 어머니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교도소 내부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어머니와 통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곳의 환경은 어머니가 10월에 도착하신 이후로 계속 열악했습니다. 쥐가 들끓고 해충과 유해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감옥이지만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하길 밤새 전투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에빈 외곽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 중 하나는 감옥에 너무 가까이 떨어져서 실제로 창문과 천장이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말하는 것도 약할 정도로 그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항소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크레이그와 린지가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영국 당국과의 소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올 명확한 계획은 여전히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소통을 잘해주었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답답할 때 가족의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도 잘해주었습니다. 지원 측면에서 그들은 영사 접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영사 접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은 부모님을 집으로 데려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전략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전의 포어맨의 판결이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가 기각된 후 가족들은 이 사건이 훨씬 더 긴급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여전히 탈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다 외교가 중심 무대에 오릅니다. 모든 종류의 판다는 중국의 국유 자산으로 간주되며 전 세계 동물원과 연구시설에 대여될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상하이 동물원의 판다 2마리가 많은 의식과 함께 안전하게 타이페이 동물원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한 달 동안 격리 중이지만 곧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작은 품종으로 너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